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2023년에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법을 보면 사실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4년 올해 1분기에 국세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조 2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인식은 가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일의 경제브릿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저성장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5월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박상일의 경제 브릿지에서는 이런 주장들에 대한 허점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건전 재정 기조가 정착되었고 국가 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에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87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은 통합재정, 즉 정부의 총수익과 총지출을 의미하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즉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흔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3% 이내로 관리재정 수지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통념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적자 87조는 GDP의 무려 3.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이것은 예산 당시에 목표했던 수치보다 무려 29조 원 적자가 더 발생한 것입니다. 즉 예상 적자보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5배나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가장 큰 이유는 56조 4천억의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안 거쳤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양도소득세도 많이 안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기조에서 이른바 대기업과 부자 감세가 더해지면서 세수는 덜 거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87조 원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일종의 정부 분식회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땡겼었습니다. 즉 뭐냐면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을 외환관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빌려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장부로 보여준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3년에는 역대급 세출을 사용하지 않은, 즉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예산 때 생각했던 지출을 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무려 45조 7천억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상 의도적으로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최소 10조 8천억입니다. 즉 20조와 10조 8천억을 합쳐서 사실상 21조 원이 추가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GDP의
5%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급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2023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관리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들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것, 또 물가가 올라가면서 긴축 재정을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재정 수지에 흑자를 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인 23년에도 역대급 재정 적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 적자는 고스란히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말에 국가 채무가 GDP의 50%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흔히 중앙정부 채무 더하기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 1분기에 국가 재정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건전재정 기조가 확립됐다, 정착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4년 원래 1분기에 국세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조 2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국세 수입이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올해 더 2조 2천억이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분기에 역대 최대 지출로 인해서 1분기에만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무려 75조 3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작정하고 있는 GDP 2.9% 수준인 91조 6천억의 82%가 이미 1분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인식은 가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관리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 현 경제 상황에서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가 채무 수준은 주요 국가 G20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2022년 G20 국가들의 평균 국가 채무는 123%에 육박합니다. 우리는 50%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채 비율이 94년 잃어버린 20년이 막 시작하는 즈음에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채 비율이 55.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 GDP 대비 국채 비율이 무려 217.4%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일본은 국채 이자 비용으로 세출 예산의 22%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국채 이자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본은 재정 확장 적적을 더 이상 쓰기도 어렵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어려워진, 즉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가올 경제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같은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동노라조사위원회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만 이번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보수조정, 즉 보험료를 얼만큼 더 내고 보장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라는 보수조정으로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재정 투입이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장성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외에는 마땅한 연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낮춘다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는 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사기업들이 하는 사보험과 다릅니다. 순수한 적립식이 아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부가식이 기본인 것입니다. 언젠가
언젠가는 우리도 진정한 의미의 부가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재정적인 지출을 빨리 할수록 사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지금 세대가 그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OECD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 실정에서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퇴직연금이 정상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은 경제 구조의 개혁과 같이 가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마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적립금마저 다 소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도입 처음부터 부가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보험금을 지출하는 방식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약 20%를 재정에서 메꿔주는 형태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출 역시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 역시 전환에 따른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국가 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서 낮다는 것만으로 재정 관리에 소홀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금물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2022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3년에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법을 보면 사실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하향되었다는 점 외에도 가장 중요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경우에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실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 공제액을 9억으로 상향을 했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한 양도세 같은 경우도 특히 2주택자에 중과했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10만 7천 건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61%가 늘었고 9년 이내 최고의 수치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은 올 1월 기준으로 12,000건이고 월별 신청 건수 대비 작년 동기에 비해서 31% 정도가 폭증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의 폐업 신고도 10년간 최대 규모이고 부도 건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무려 21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진입하는 신규 등록 역시 전년 대비 2023년에 무려 62%가 감소했고 올 1분기는 2023년 1분기 비해서도 오히려 7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어려움과 공급 측면에서의 축소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PF 잔액 역시 2023년 말 기준으로 13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 저축은행 사태라고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경제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른바 주거 취약 계층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올 3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사기 건수가 1만 4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 3억 이하 전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97%가 3억 이하 전세 사기이고 또 이 사기의 피해자들은 주로 청년,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26%를 차지하고 30, 4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책이 결국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뷰가 4월 28일에서 30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과반이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생각하고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61%가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또 종부세 완화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이 2배 가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금투시 폐지에 대해서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마치 이것을 폐지하면 주식시장에 난리가 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금투세 문제도 박사의 경제브릿지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법과 IRA,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지난주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칩스 액트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 테일러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투자비 한 15%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디아나주에 최근 AI 반도체 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생산 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 아직 직접 보조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정한 수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사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5% 정도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만 작년에 영업 적자가 일어남으로 해서 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보조금을 달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2021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보수적인 추정치로 10년간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총 비용을 미국에서 100이라고 할 때 대만이나 한국에서 한다면 78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려 22%포인트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5% 보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미국에서 짓고 운영하는 게 더 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와서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자료에 의하면 TSMC가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대만보다 무려 5배 비싸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인터뷰에 의하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제조하는 운영 비용이 대만에서 하는 것보다 1.5배가 더 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 TSMC는 대만에서 아리백을 하면서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생산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리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장기 구매 계약도 이미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에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600조 가량을 들여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정부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지적해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년 전에 이미 착공해야 되는 4개 공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전력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00조 원을 들여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력이나 용수에 대한 공급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백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전력 공급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실상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TSMC가 대만이 아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대만 언론의 반응은 대만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게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TSMC 공장으로 인해서 대만에서 4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만에서는 TSMC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호국 신산이라고 부릅니다. TSMC라는 최첨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으로 침공을 쉽게 할 수 없고 미국이 그것을 지킬 충분한 유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간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안보를 위한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유사한 문제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액션 액트 이전에 이미 한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또 IRA법 시행 이후에는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SK, 삼성 등은 미국에 이미 공장을 3개 가동하고 있고 추가로 LG 같은 경우에 4개, SK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개를 더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스 홈킨스 대학의 넷지로 산업연구소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이미 건설하고 있는 것 외에 IRA법 이전에 이미 미국에 지은 배터리 공장에 의해서 한국의 일자리가 2만 8천 개가 없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연구소에서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소 브리프에서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제조업의 기반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가서 돈을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한국의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이 이런 기업들에게 아주 저리의 이자를 주거나 또는 신용 공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함으로 해서 글로벌 중추기업이 된다는 그런 주장과 달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은 대만에 AI 칩과 관련된 연구센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오라클, 오픈 AI 등은 일본의 AI 데이터 관련된 연구소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웹 서비스, 인텔 등이 동남아시아에 이런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국내에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이 생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이게 마치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 세금이 높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리가 거듭나고 미중 무역 갈등과 그리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고 한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또 군사 동맹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IRA 법에서 전기차 원산지 경우에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동일한 영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무역에 있어서 FTA를 갖고 있지만 미국과 군사 동맹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 동맹도 있고 FTA도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영내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글로벌 빅테크들도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또는 대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사실 우리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필요하고 유능한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경제, 군사, 외교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 협력 체계가 확립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이 5월 9일에 사실 열렸는데요. 이 이후에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가 국내 언론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작년 11월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건을 계기로 해서 두 차례 행정지도를 3월과 4월에 했고 4월의 경우에는 라인 야후의 모기업에 대한 자본적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것이 라인 야후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A홀딩 기업의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파장에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급기야 5월 13일, 14일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정부 측 해명을 들어보면 이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 체계 때문에 우리의 경제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인지를 못했다면 심각하게 무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라인 야후 사태의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렇다면 빠진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인식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과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는 거시경제적 지표로 볼 때 매우 나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성장률도 낮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정책을 보면 뛰는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으로 단기적인 임시 방편적인 정책만을 쓰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매우 우려스럽고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1997년 경제위기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97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발발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97년 경제위기는 이른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라는 쌍둥이 위기라고 부릅니다. 외환 보유고도 매우 낮아지고 또 은행이 그 당시에 외국에서 단기 자본을 빌려와서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 대출을 해서 이른바 만기일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오면서 단기 채무를 외국 투자자들이 회수해 갈 때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서 발생한 것이 97년 경제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시지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97년과 같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외에 가장 중요한 제조업의 위기와 아리백이나 탄소 중립 전환의 문제들이 전혀 대통령의 관심과 우리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국민과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문제를 저는 사일런트 킬러, 고요한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학에서 고혈압과 같은 질병을 사일런트 킬러라고 합니다. 증상들이 금방 인식되지 않은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조의 위기나 아리백 이행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산업 공동화와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22대 국회는 고요한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제조 위기 문제와 아리백
탄소 중립 전환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로 다뤄야만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또 원전 수출을 한다라는 식의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 비중과 또 원전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을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를 대체한다는 생각은 매우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CF100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RE100 대신에, 즉 재생에너지 대신에 탄소 중립 100으로 가자라는 주장인데요.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탄소 포집 저장 장치 같은 것을 활용해서 RE100 재생에너지 100이 아닌 원전하고 이런 탄소 포집 기술까지 합쳐서 사용하는 걸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호응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산유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CF100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탄소 배출을 하는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CF100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원전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정도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줄인다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 다시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엔 원전을 전혀 쓰지 않다가 다시 좀 쓰면서 마치 역주행처럼 보이지만 일본도 전체 전력 소비의 원전이 10%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달리 제조업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26에서 7% 수준이고 이 제조업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제조업이 이른바 RE100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RE100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들, 특히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서의 압력들을 고려할 때 CF100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우리 현실과 매우 동떨어지고 위험한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갈라파고스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박산의 경제브릿지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